네, 안녕하세요. 우리 상표법 테마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특강은 총 10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테마 특강이 기본 강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의 내용에 함께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또 그다음에 테마 특강은 또 따로따로 동영상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뭐 다른 기본 강의를 들으셨거나 또 나중에 특수한 부분만 다시 들을 수 있게 그 테마 특강을 만든 거라 테마 특강 10개 중에 해당되는 부분, 자기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겁니다. 테마 특강은 기본 강의에 붙는 강의 아니면 별도로 좀 보완을 해서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테마 특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 특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테마 특강 1번입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관련된 논점입니다. 자, 우리 테마 특강 1번 같은 경우에 테마 특강은 총 10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관련된 논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33조 2항을 들으셨을 텐데 33조 2항은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파생된 논점,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사용형 식별력이고 그 다음에 마드리드 2회차에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3회차에는 입체, 색채 상표 등의 또 독특한 상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도상 특이한 거, 단체 표장, 특히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그래서 총 여기까지 4회죠.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만 정리하는 강의도 합니다. 2회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기본 강의 때도 판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쟁점 판례라고 해서 별도로 강의하는 거를 좀 축약해서 기본 강의 때 들은 것 중에 좀 추가하는 내용, 복습도 하고 그런 거를 한 4회 정도 합니다. 예전에 3회 정도 했는데 역시 4회 정도로 일부러 내가 늘렸습니다. 그럼 총 10회죠. 그러니까 판례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럼 요걸 들으시면 되고요. 자세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럼 나중에 쟁점 판례 강의, 교재도 이제 출간이 또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법조문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럼 요거 한번 들으시면 좋죠. 1차 때 특히 필요하죠. 2차 때보다는. 그래서 요것들을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원래 16회로 비용을 내시고 나머지 테마 특강 요 10회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일종의 진도거든요. 마드리드 입체 색채 상표도 일종의 진도인데 요 비용은 테마 특강은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요것들이 다 무료죠. 그렇죠? 그래서 16회 비용으로 26회 비용으로 제가 한 10년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알죠. 비용 많이 드는데 20몇 회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12회만으로 강의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괜히 다른 판례 강의 또 듣고 또 하루 강의 들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기본 강의 자체에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16회에다가 10회가 추가되는 거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 테마 특강이 기본 강의에 붙어서 같이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이제 저번 달에 마감이 됐고 촬영도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다 했고요. 이제 동영상이 이제 다 촬영됐고 거기에 이제 테마 특강이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특강까지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기본 강의 테마 특강을 그냥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조금 아직 입문도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인기 있게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58회 정도로 찍었고요. 한 해 한 8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그걸 이제 그냥 출퇴근하거나 왔다가 등하교하거나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게 특허법이나 우리가 민법을 배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들으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민법 얘기도 좀 해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라든지. 그래서 요거 들으시고 기본 강의 들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기본 강의 안 들으셨다면. 자,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우리가 이제 교재가 이제 출간을 했죠. 거기에 이제 나중에 판례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거의 제 나름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모든 내용이 망라된 완전 참고서로 쓰실 수 있는 거죠. 2차 때도 이 교재를 자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들으시면 여기 법전이나 암기장 이런 것들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 나눠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특강 할 때도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필기 노트가 있으시죠? 그 필기 노트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 강의에서 하게 되는 지금 테마 특강에서 할 때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드립니다. 테마 특강만 들으시는 분들 거기다 필기 노트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적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밑에다가 제 설명이나 이런 내용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자료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윤별 상표법은 교재가 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좀 제 교재를 아시는 분들은 판례 내용들이 다 설명이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1차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출 문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명까지는 다 넣으면 교재가 너무 커져서 그건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도 연습하실 수 있게 제가 단원별로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 별도로 지금 테마 특강을 별도로 보시는 분들은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고요. 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필기 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필기 노트에다가 그거를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암기장 같은 것들도 제가 1차 강의 때 되게 강조드렸죠. 2차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2차의 내용을 암기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강의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테마 특강 1번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입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기 때문에 33조 2항부터 할 건데 오늘 프린트물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선 33조 2항이라고 돼 있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33조 2항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제 윤별상표법 발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인데 제 교재를 활용한 거라서 원래 기본 강의 때는 줄도 치고 다 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약 정리하는 정도로 할 거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판례 설명에 이제 초점이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프린트물이. 그다음에 또 우리 33조 2항과 관련된 것 중에 이제 대학교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이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중에 306페이지, 307페이지 이렇게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서울대학교라는 게 보이고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서울대학교 관련된 그다음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 판결문은 또 별도로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실제 판례 내용은 더 길겠죠. 전원합의체 판례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하고 항상 하여튼 판결문은 꼼꼼하게 자꾸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 이번 2차 시험에서도 우리 저번 주에 치러진 2차 시험에서도 보면 판례 내용을 더 풍부하게 쓰게 하도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판례 사실관계를 활용을 하는데 논점은 되게 간단해요. 한 두세 개밖에 없고 판례에도 나와요. 하지만 실제 쓰는 어떤 양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기본 법리라든지 관련된 이론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정리했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단순 요약집만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쥐약입니다. 쥐약. 그건 되게 좋죠. 요약집만 보면 암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실제 점점 시험 경향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한 10여 년, 한 15년 이전에는 진짜 단원점이었어요. 논점을 되게 많이 넣어서 그 논점을 다 찾아내서 쓰느냐. 그런데 요즘에는 기출 경향을 보면 진짜 한 7, 8년 전에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많은 논점을 쓰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논점밖에 없지만 그런 법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의미, 취지, 관련된 판례, 심사기준. 심지어는 판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판례의 하급심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강조드리고 제가 쟁점 판례 교재 같은 것들에도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자료들을 나눠드리게 되죠. 중요한 판례들은. 그런 판례들을 섭렵하고 계셔야지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표법 시험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2차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지만 1차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자꾸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2차 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1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할 식별력 강의를 테마 특강으로 만든 이유도 33조 2항에서 파생되는 여러 논점들인데 판례가 워낙 많습니다. 6, 7개 이상이 되는데 그 판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거.
그게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테마 특강은 이제 한 해마다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하게 되는데 그 테마 특강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야 식별력과 관련된 논점이 약하다. 판례들이. 그러면 그거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프린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조 2항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빈 칸이 있거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필기 노트입니다. 자, 뭐 몇 장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판례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판례 사실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쟁점 판례 교재가 출간되면 뭐 작년에 출간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는 다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내용 같은 것들도 중요한 부분 줄도 쳐 있고 막 그런 건데, 자, 그게 필기 노트이고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게 이제 판례 판결문들입니다. 제 쟁점 판례 교재 어떤 발췌인데요. 자, 커피빈 사건이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재능교육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고, 서울대학교 사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해당되는 것들은 나중에 여기서 제가 강의에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다음에 복습하실 때 이 판례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해당 부분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례 법리, 판결문의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에서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설명드리고 언제 활용해야 되느냐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제가 판결문을 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언급드리고 그러겠지만 제가 뭐 읽어드리는 강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알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물 확인을 하시고요. 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교재 제 발췌 자료를 뭐 보실 필요 없죠. 교재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우선 33조 2항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로는 338페이지고요. 프린트물에 338페이지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제 교재고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으셨거나 그런 분들은 다른 강의에서 기본 강의 들으셨다면 33조 2항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런 내용 등을. 자, 그럼 33조 2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조 2항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등록 요건이잖아요. 등록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록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5단계가 있죠. 자, 5단계라는 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항상 상품부터 보셔야 됩니다. 상품을 보시면서 이게 38조하고 관련이 있고 명칭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품이 2개 이상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등록 요건 중에 부분 거절 제도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무효 심판에 관련해서는 일부 청구, 일부 무효, 일부 취하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먼저 봐라. 그 다음에 정의 규정, 그 다음에 사용 의사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용 의사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3조 사용의 우리가 자타 식별력에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부등록 사유 34조, 그 다음에 35조 선출원주의 이렇게 5단계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 2차 때는 등록 요건 5단계에서 시험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다른 무효 사유 거절 이유 그건 1차에서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54조랑 117조 법조문 정리로 끝납니다. 1차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절 이유 무효 사유는 이걸로 체크하면 된다. 항상 강조드렸죠. 그 법조문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시험에 나온다 하면 나올 만한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문 정리 때도 테마 특강에서 또 해드립니다. 기본 강의 이어져 있는 거고 테마 특강 법조문이 약하신 분들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테마 특강 법조문 2회짜리 들으시면 그것도 방법이겠죠.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중에 33조는 자타 식별력에 관련된 거. 자타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등록받으려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대신 뭐 식별력이 있는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없는 것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33조 1항 1호부터 7호가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은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애들인데 자, 우리가 상표법은 우리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기능이 발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기능이 발휘되진 않죠. 사용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능이 발휘되고, 그 기능이 발휘되니까 누구의 상표인지 알게 되고 막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주지저명까지 하게 되는데, 자타식별력이 없던 상표가 사용을 했더니 자타식별력 기능이 발휘돼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규정이죠. 그게 33조 2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 취지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33조 2항 같은 경우엔 사용주의 요소가 가미되는 겁니다. 사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식별력이 없던 애가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식별력이 없던 애가 식별력을 얻었어? 그럼 예외적으로 이거는 등록을 시켜줘야겠네 해서 만든 게 등록 요건으로서 33조 2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식별력이 없던 애가 식별력이 있게 되니까 이게 좀 예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용주의 요소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건 중에 뭐가 있어요? 사용한 상표,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식별력을 인정을 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건이 되는 거죠. 33조 2항.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되죠? 33조 2항 요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자, 대상이 33조 1항 3호부터 7호죠. 원래는 6호였는데 7호가 2024년 개정법에서 이거는 7호가 들어왔습니다.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인데. 그 다음에 출원 전 사용에 의해서 이게 판단 시점에 대한 얘기죠. 하지만 이건 등록 여부 결정 시죠. 근데 이제 심사 기준에서는 이제 출원 전 사용할 것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몇 번 해보면, 특허청에서 해보면 출원 전부터 사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알려졌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으면 뭐 다 인정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심사 기준에는 출원 전 사용이라고 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식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그냥 자타 식별력을 획득했다. 그렇죠? 그래서 자타 식별력을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식지. 그렇죠? 자타 식별력을 취득했다. 그게 어느 정도?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식별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주지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식별이라고 하고 명확하게 했고요. 심사 기준에도 그게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요건이 뭐죠? 사용한 상표 및 상품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동일성 범위죠. 오케이. 자, 이렇게 요건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요 네 가지 요건인데 특이한 것들을 한번 쭉 보면, 자, 그러면 1호 내지 2호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판례들이 나눠져 있죠. 요것들.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7호는 2024년 우리 5월 1일 개정법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4호 같은 경우도 도입될 때 시험에 나왔고, 7호 같은 경우는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가 33조 2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국법상 판례들이 있죠.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33조 1항 7호는 별개.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제 논외가 되고 실익이 없죠. 이젠 33조 2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원 전 사용에서 등록 여부 결정 시를 판단 시점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해야 되는데, 자, 익명의 추상적 출처 표시면 되죠. 그다음에 많이 알려지면 뭐 인정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적 범위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황금당 사건이라는 판례, 옛날 판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게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식별이기 때문에 꼭 전국이어야 되느냐?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등록받으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국적이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식별력을 얻는 것도 전국적이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특정인의 출처 표시의 식별이라는 어떤 옛날 2016년도 종 개정 때문에 그런 법조문의 어떤 법 규정상으로 따르면 이걸 일부 지역으로 판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심사 기준은 좀 좁게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식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심사 기준이나 이런 데서는 5년 이렇게 기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기간은 짧아질 수 있죠.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예외적 규정이고 사용주의 요소가 가미된 거니까 사용한 자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뭐 광고 자료든 그래서 기간이든 사용 기간을 증명할 수 있고 사용 태양 방법 이런 것들 다 보여줄 수 있는 거 광고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면 되죠. 구체적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한 상표 및 사용 상품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보겠죠. 동일 범위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범위로 보지 않는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서 파생되는 논점 중에 이런 게 이슈가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33조 2항은 제가 왜 등록 요건이라는 걸 강조드렸냐면 이게 유사 판단일 때 나오는데 그렇게 써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비판도 좀 있고 막 그럽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판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등록 요건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런 요건들이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파생되는 논점들. 하여튼 뭐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되고요. 33조 2항에서 파생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33조 1항 4호가 2001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했죠. 요게 이제 33조 2항과 관련한 논점으로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사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33조 1항 4호하고 관련이 있죠. 요거 판례가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논점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자, 그러면 우리가 33조 1항 4호 서울대학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식별력이 없던 상표가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얻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 상표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논점이 됩니다. 등록 상표는 우리 사용 금지요, 등록 배제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할 건데 이제 어떤 논점이 있는지 크게 한번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 유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까 등록 요건 판단할 때 보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을 땐 동일한 범위에서만 상표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사 판단과 관련을 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라면 이걸 동일 범위로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논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뭐가 있냐? 알파 문구 사건이 있고요. K2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판례. 그 다음에 만약에 식별력이 없었던 게 있는데 이게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효 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등록 후에 식별력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식별력을 얻은 경우 자, 이 식별력을 얻은 상표와 관련해서 논점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판례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예전에 재능교육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유사판단 90조하고 관련이 있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A6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유사 판단과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 판례가 깨지면서 뉴 밸런스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유사 판단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판례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점이 뭐냐면 등록 후에 식별력을 얻은 경우입니다. 등록 후 사식 취한 경우, 사용해야 할 식별력에 취득한 경우, 등록 후 사식 취한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들이 33조 1항 3호 또는 4호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 그러면 33조 2항으로 등록받았죠? 그것과 90조와의 관계. 오늘 90조에서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내용이고 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자, 우리 33조 1항 3호가 사용해서 식별력을 얻으면 90조. 자, 33조 1항 3호, 4호라면 원래 90조로 따지면 뭐예요? 90조 1항 2호 아니면 4호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별력이 있어요. 근데 식별력이 있지만 90조에 따른 효력이 제한될 거냐? 자, 근데 이제 판례는 식별력이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식별력을 얻었잖아요. 사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좀 등록주의적인 걸로만 보면 33조 1항 3호나 4호에 해당하면 효력 제한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사용에 의해서 실제로는 출처운동이 생길 만큼 어떤 식별력 취득을 한 상표다. 그럼 그거를 더 인정해 주는 게 점점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표법에서는. 사용주의 요소가 가미됐다. 이런 게 나온 규정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33조 2항, 뭐 불사용 시효 심판, 뭐 이런 것들 다 사용주의와 관련이 아주 높은 것들이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기에서도 파생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슈피리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과 좀 관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34조 1항 12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2호 후단.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판례들이고요.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슈피리어 판례, 커피빈 판례. 이렇게. 자, 이런 판례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등을 쭉 보시게 되면 논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조 2항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본 강의 때도 조금 약간 스킵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뭐 요 판례들, 33조 2항과 좀 관련성이 높은 판례나 중요 내용, 설명을 그때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강의 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33조 2항 자체의 요건을 잘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이것들이 쉬운데, 그 기본 강의 때 그 스킵을 많이 했었던 이유는 딱 이제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 요건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셔도 헷갈릴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되셨다면 이게 복습을 해서 어느 정도 아신 하에서 이걸 좀 보면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용해야 할 식별력과 관련된 논점이 또 중요한 판례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90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기본 강의 때 바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90조도 안 배운 상태였던 거고 33조 할 때는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안 배운 상태인데 이걸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배우고 나서 테마 특강에다 넣는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해야 할 식별력이 중요한 논점이란 것들, 이런 판례들이 되게 많은데 좀 정리가 안 됐고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신 분들 이 테마 특강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개월이 후가 흐르거나 아니면 2차 공부를 할 때도 이 파트는 내가 너무 약하네. 따로 공부를 혼자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약하니까 테마 특강만 그 부분만 계속 들으시면, 몇 번 들으셔서 반복을 하시면 우리가 뭐든지 많이 볼수록 그 뜻이 스스로 발현된다고도 하잖아요. 독서배편 의자연 뭐 이러기도 하는데, 강의도 계속 들으시고 그 부분만 또 몇 번씩 공부를 하시면 이게 정리에 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뭐 1차, 2차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틀을 좀 잡아봤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빠졌던 부분들, 그다음에 좀 핵심적으로 더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33조 2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약 정리를 좀 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이런 판례들이 있게 된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선반 이론입니다. 무작정 외울 수는 없어요. 틀을 잡아, 큰 틀을 우선 생각하시면서 항상 관련된 판례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는 사실관계가 어떻고 법리가 어떻고 중요한 판례 표현이 뭔지 그리고 그런 근거가 뭔지 이런 게 딱딱 선반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계속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반복입니다. 반복 학습. 예, 자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기 우리 교재로 보시면 338페이지에 33조 2항이 있죠. 자 거기 세부적인 것들은 뭐 줄을 치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봐두시고요. 적용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쭉 보시다 보면 340페이지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 1항 4호 그렇죠? 자 프린트물에 340페이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교재 중에 340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01년 개정법 관련해서 33조 2항에 원래는 제외됐다가 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러면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지리적 명칭은 식별력 없죠. 거기에 대학교라는 그냥 이름은 대학교라는 명칭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 흔히 쓰는 표장이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성질 표시로 볼 수 있는데 식별력이 없는 것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 2번 이게 있는데 이게 심사 기준 내용입니다. 이게 왜 들어왔느냐면 서울대학교 사건과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이 반영이 돼서 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관들이 잘 모르니까 심사 기준에 이런 내용들을 놓고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출원이 제출한 상표 사용 실적 이런 걸 고려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대학교도 식별력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서울대학교 사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우리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사용 실적을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식별력을 어떻게 얻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50년 내에 대학교 명칭으로 장기간 썼다든지 전국적인 인지도 이런 걸 고려해서 식별력 얻은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33조 2항으로 그냥 단순하게 사용해야 한 식별력으로 봤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금 독특한 논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심사 기준과 33조 2항과 관련된 간단한 심사 기준인데 자, 우리 아까 프린트물 하나 더 있었고 교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프린트물 306페이지, 30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기본서 윤별상표법 기본 교재에는 306페이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대학교 사건과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고요. 자, 서울대학교 사건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판례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 교육업 기타 상품에 이렇게 상표 출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등록이 될 거냐? 그러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판단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바로바로 판단이 된다고 했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이제 주가 되잖아요. 그럼 지리적 명칭으로 볼 거면 어떻게? 그 지역이 딱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의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직감해야 되죠. 서울대학교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나타내는 거면 33조 1항 4호예요. 그러나 자, 이 서울대학교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저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를 떠오르게 합니다. 특정한 대학교를 떠오르게 하는 식별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33조 1항 4호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대학교니까 대학 교육업
그 다음에 기타 상품이 있습니다. 뭐 빵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대학교육업은 33조 1항 4, 5를 따질 때 볼 것도 없이 33조 2항의 자타식별력을 얻었잖아요. 누가 봐도 대학교육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얘를 딱 하려고 했더니 서울대학교가 무슨 빵, 뭐 연세 우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가 무슨 빵이나 화장품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자타식별력을 사용해서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라는 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33조에서 33조 1항 각호의 결합상표의 경우에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타식별력이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면. 그렇죠? 그러면 상품에 상관없이 식별력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판례를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33조 2항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념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던 판례예요. 어떤 결합상표가 서울대학교 하면 서울에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대학교가 아니고 새로운 관념으로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를 딱 인식되게 하잖아요. 사용을 한 거는 대학 교육업이지만 그럼 식별력을 얻었으니까 어쨌든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 거니까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면서도 새로운 관념 요게 좀 주요 논점으로 해서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된 겁니다. 기존에 없던 판례는 아니지만 대학교 명칭에 많이 문제가 됐었으니까 자,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 중요한 판례다라고 해서 막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2차 같은 거 할 때도 2차 시험에 1차 시험은 이제 중요한 판례 객관식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시험에는 뭐 특허청이 주관을 하거나 아니면 변리사회가 주관하거나 뭐 특정 뭐 기관이 공공기관이 주관을 해서 뭐 논문 같은 거를 이제 내는 뭐 이거 평석 뭐 이런 것들 제출해서 그런 것 우수 논문 그런 걸 시상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때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 중요한 판례 그 해에 중요한 판례들을 그런 평석 같은 걸 대회를 합니다. 매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게 그런 중요한 판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례와 관련해서 시험에 언젠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이 중요하게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무조건 제가 강조드렸죠. 늦어도 3년 내에 나옵니다. 그 해에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지금까지 다 따져보니까 한 3년 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례 평석 같은 걸 중요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떤 판례일까요? 예, 양탕국 사건입니다. 양탕국 사건이랑 33조 1항 사무와 관련된 거. 그 올해는 이미 2차 시험이 이제 했고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죠. 양탕국 사건. 뭐 다른 판례가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경향이 있는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요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전원합의체 판례에 요게 나왔는데 자 서울대학교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똑같잖아요. 대학교육업, 교수업 있어요. 근데 다행히 특정한 다른 상품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교육과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좀 범위가 좁혀졌죠. 그다음에 어메리칸 어떤 지역 명칭이고 유니버시티 그냥 대학교 똑같죠. 그렇죠? 우리 교재는 306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원합의체는 보통 이렇게 시험 어떤 판례가 보통 나옵니다. 전원합의체가 나오면 다수설이 있고요. 다수설은 아니고 다수 의견. 그다음에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법관들 11명인가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논점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를 번복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수 의견이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되겠죠. 우리가 뭐 헌법소원 같은 경우도 막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전원합의체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좀 이따 설명드릴 뉴 밸런스 사건이 요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들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은 얘네들이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대립하죠. 근데 얘네들은 다수 의견, 별개 의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결론은 같아요. 근데 논리가 달라. 그러니까 한 11명 중에 6, 7명은 어떤 논리로 했는데 이게 뭐 A라는 논리다. 근데 결론은 됐어. 근데 얘도 A이긴 한데 얘네들은 방향이 다르게 A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별개 의견. 그래서 이게 별개 의견 1, 2로 해가지고 다르게 나오는데 어메리칸 유니버시티가 딱 그 케이스예요. 제가 판결문 제가 따로 별개로 나눠드린 거를 이제 그거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집에 제가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제가 제 교재에는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약 정리한 게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가 돼요. 그럼 전원합의체 판례는 더 길겠죠.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요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요때 이슈가 된 게 뭐였느냐? 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자 식별력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왜냐? 서울대학교 사건을 보면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리적 명칭은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나타냅니다. 그럼 식별력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관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자, 다수 의견은 자타 식별 새로운 관념이 뭐 사용을 해서 식별력을 얻었네. 그럼 새로운 관념이 생겨났고 하니까 식별력이 있어. 그러므로 등록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제 별개 의견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용해야 한 식별력을 얻었어? 그럼 이건 33조 2항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33조 2항에 대한 논점이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거보다는 이거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이름 자체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 그 자체를 가진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교육법 같은 거에 보면 아무나 대학교를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마다 뭐 제주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식별력이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인이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별개 의견이 또 있어요. 얘도 이런 건데 본질적 식별력을 따지긴 어렵다.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건 아니다. 본질적 식별력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식별력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좀 별개의 의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다수 의견하고 막 섞여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으면 또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반박 의견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막 이런 헌법 얘기 나오고요. 헌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별개 의견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 식별력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오히려 이게 헌법에 맞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보더라도 34조는 어떤 특정인 특히 34조 같은 경우에도 특정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다. 이게 교육법에 따라서 특정인의 한정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주장을 해. 근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까겠어요? 다수 의견은?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들어가는 비슷한 경우 방송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신문사도 그렇고 대구 신문사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다 자타 식별 본질적 식별력이 그냥 있다라고 해서 확장이 돼 버린다. 그런 건 식별력이 없는 건데 게다가 왜 교육법 얘기를 하냐? 교육법하고 상표법은 전혀 다른 거고 그 궤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걸 왜 같이 적용을 하냐 이거야.
교육법에서 등록 가능해서 특정 업체, 뭐 재단이나 특정인에게 뭐 대학교를 허가하는데 그거하고 상표법하고 무슨 관계냐? 라고 해서 깝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에 결론은 쉬워요. 결론은 식별력이 있어. 서울대학교 사건 그런 걸.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이런 논점을 정리해서 쓰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결문 읽어봤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용도 길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강의 한 몇 번씩은 듣고 나서 보셔야지 이해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용어도 그렇고. 33조 2항 얘기도 나오고 뭐 본질적 식별력, 헌법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걸 요약하는 게 관건이었다. 근데 특징을 우선 크게 잡으시면 돼요. 다수 의견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었는데 이게 33조 2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유명하니까 이건 식별력이 있고 새로운 관념이 생겼다. 서울대학교 사건 판례를 활용을 합니다. 고르게 보이고. 별개 의견, 아니 사용에 의한 유명해졌다? 그럼 결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거면 33조 2항을 얘기해야지. 다수 의견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본질 그냥 내식으로 보면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본질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 자체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식별력 판단을 할 때. 그건 등록 요건 판단할 때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유사 판단을 할 때 식별력을 판단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식별력이 약하니까 뭐 유사 판단할 때 요부가 되거나 요부가 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처럼. 자, 그런 식으로 한 게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306페이지에 보시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에서 원칙과 예외라고 했는데 이게 심사 기준입니다. 아까 33조 2항에도 있었죠. 307페이지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사건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요약 정리해서 좀 써놨는데 그 308페이지에 보세요. 로마자 1, 2번이 있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런 것들은 등록받을 수 없지만 거기 넷째 줄 보시면 어떤 다른 격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로마자 2번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식별력을 어떻게 얻는지 법리 적용. 요게 이제 서울대학교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이 나옵니다. 판단 기준은 서울대학교 사건과 동일하게 당연히 서울대학교 사건을 준용해서 그 내용을 딱 넣어요. 근데 이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를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다수 의견.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로마자 1, 2, 3 뭐 해가지고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제가 꼼꼼하게 한 수십 번 읽어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이걸 쓰는 게 시험이었어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 지 꽤 됐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유명해졌고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 상당히 알려졌으니까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거다.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됐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별개 의견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다수 의견은 새로운 관념을 넣었다 하면서 33조 1항 4호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마자 2번 보세요. 자, 사호를 판단하는 거는 본질적인 식별력과 관련된 거지 지금 다수 의견이 얘기하는 거는 33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혼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깝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33조 1항 4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무한한 확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33조 1항 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다. 본질적 뭐 식별력 판단하는 게.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9번. 해당 학교의 운영 주체가 그 명칭에 대해서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그때 새로운 관념이 식별력을 형성한 것으로 33조 1항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교육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로마자 6번에 보시면 자 거기 막 헌법 나오고 뭐 재산권 보장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로마자 4번 위에 보시면 제주대학교는 학교가 실제하고 법령의 제한으로 다른 대학교가 있을 수 없으니까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거다. 그런 근거 때문에 그러니까 33조 2항 이런 걸 함부로 쓰지 마라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있다.
별개의 의견은 뭐 34조 얘기도 좀 하고 좀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 의견에 보충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별개의 의견을 깝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요약한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그래서 별개의 의견은 독점 적응성이 매우 높은 대학교 명칭에 대해서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33조 1항 4호에 부합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확장될 수 있다 이거죠.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 방송사, 뭐 대구 신문사, 대구 방송사 이런 것들도 그럼 다 식별력이 있냐? 아니지 않느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섯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법령 규제는 상표법상 등록 허용 여부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 궤도가 다르다 이거죠.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별개의 의견, 일에 대한 보충 의견, 다수 의견 및 별개의 의견 의해 보충 의견을 또 반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나마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우선은 요약한 걸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전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몇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우선 33조 1항 4호와 33조 2항에 대한 요건이나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이거 뭐 읽으면 뭐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기본 강의도 들으셨고 하면 이게 왜 이슈가 됐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33조 2항과 관련해서 볼 거냐? 새로운 결합 관념이 생겨난 걸로 본 거냐? 그런 것들이 좀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다수 의견은 새로운 관념이 생겨났다. 사용을 해서. 33조 2항과는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요게 됐죠? 요게 서울대학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 시험에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그거를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 해가지고요. 2차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정리드렸던 게 이제 어떤 논점들이 쭉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금방 서울대학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이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알파문구 K2 사건과 관련 있는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